13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3년을 끝내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확한 사직서 제출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능력보다 내 편을 더 중시해서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다들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최유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요. 이영표, 박주호 같은 레전드들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인업만 보면 이번엔 진짜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서 질문 두 개를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정몽규 회장이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무슨 힘으로 뭘 바꾸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위원회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아셨습니까?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이 세 이름만 놓고 보면 기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름값과 실제 힘은 다른 문제거든요. 오늘 이 구조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표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K축구혁신위원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계기로 터져나온 축구혁신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박지성은 지금 국제축구연맹 분과위 위원이면서 아시아축구연맹 분과위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행정을 다뤄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원 명단을 보면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현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이영표 KBS 해설위원, 박주호 TVN 해설위원,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 이렇게 9명이 모였습니다. 김대희 교수 전공이 해양스포츠라서 왜 축구위원회에 있나 싶으실 텐데요. 이분의 진짜 전문 분야는 학교체육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스포츠법과 제도 정책이에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선임연구위원을 지냈고 최근에는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의 법적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 학회 우수 논문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 전문가가 아니라 스포츠 행정제도 자체를 설계해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위원회에 현장 레전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설계해본 학계 인사도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라인업 자체는 정말 나쁘지 않아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출신이고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까지 지냈던 인물입니다. 축구 종목 내부 인사가 아니라 체육행정 전반을 보는 자리에서 종목이 기주의 없이 이번 사안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명단 안에서 살짝 걸리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김승희 전무이사예요. 이분은 원클럽맨 출신 축구인으로 지금 대한축구협회 집행부의 전무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 자체가 다름 아닌 정몽규 회장 본인이 지휘해서 새로 꾸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회 안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바로 그 집행부의 현직 임원이 위원으로 함께 앉아있다는 겁니다. 나쁘게 보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거예요.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에 혁신 대상인 조직의 현직 임원도 같이 앉아있다는 거니까요. 이 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혁신위가 내건 과제는 3가지예요. K축구 거버넌스,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박지성 위원장은 현장의 고민을 담아 방향을 설계하겠다고 했고 최희영 장관은 신뢰받는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번엔 정말 뭔가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축구 관련 위원회를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프로축구 성장위원회라는 걸 출범시켰습니다. 정부 쪽 공동위원장은 김대현 문체부 2차관, 민간 쪽은 박문성 해설위원 19명이 참여했고 산업화분과 인적자원분과 기반조성분과 이렇게 3분과로 나눠서 4월부터 워크숍이랑 세미나를 돌렸습니다. 지난달 2번째 전체회의 때는 최우영 장관이 직접 주재할 정도로 문체부가 신경 쓰는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 위원회가 지금 이 시점까지 뭘 바꿨는지 대중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하나라도 대보실 수 있으십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 딱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작은 문제일 때 제도 하나 정비하면 될 걸 문제가 커질 때까지 두다가 위원회를 하나씩 늘려가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한겨레는 이 프로축구 성장위원회를 두고 기구 설립 과정에서 공감대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결국 대한축구협회랑 프로축구연맹이 원래 추진해오던 걸 재탕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2023년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는 국무총리급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 민관합 등으로 주요 스포츠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겠다는 기치였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6개월 넘게 표류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무총리급 위원회, 표류, 차관급 위원회, 재탕, 비판, 그리고 이번엔 장관급 위원회. 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전 것들이 다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업에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위원회의 이름값이 아니라 이 위원회가 실제로 뭘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봐야 할 부분입니다. 대체 왜 정몽규 회장은 물러나겠다고 해놓고 한 달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 지난 4월 23일 나온 법원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은 행정소송에서 축구협회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담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자격 없이 개입한 점,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권한 자체가 무력화된 점을 법원이 직접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는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사실까지 인정이 됐어요. 축구인 기습 사면권도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걸로 판단이 났고요. 사실 이 감사는 2024년 11월 5일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당시 축구 실패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협회가 보여온 무능과 부실, 안일함의 원인을 찾고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최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였고요. 그러니까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확인해 준 건 이미 1년 반 전부터 나와 있던 감사 결론이 맞았다는 것뿐입니다. 법원이 적법하다고 확인해 준 겁니다. 근데 대한축구협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심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몽규 회장이 사퇴를 선언한 시점과 이 소송의 타이밍을 겹쳐서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진해서 명예롭게 물러나는 게 아니라 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다음에야 물러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러나겠다는 발표조차 정확한 날짜 없이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고요. 이 대목에서 국가대표 서포터스 붉은 악마가 낸 성명이 정확히 이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좀먹는 적폐들이 사라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팬들이 원한 건 사퇴 선언 자체가 아니라 이 구조 전체가 바뀌는 거였다는 뜻입니다. 사실 팬들의 분노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2024년 3월 태국전 응원전 도중에는 정몽규 나가라고 적힌 깃발을 관중이 흔들었는데 경호 인력이 이 깃발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깃대가 부러지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 직후 공항에서는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정몽규 회장을 향해 팬들이 욕설과 고함을 쏟아냈고 한 팬이 껌으로 보이는 물건을 던지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몽규 나가라는 말이 몇 년째 축구 팬들 사이에서 밈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한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누적된 불신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왜 협회 행정 마비로 이어지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회장이 없으면 결제 라인 자체가 멈춥니다. 감독 선임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지만 9월 A매치를 위한 임시 감독 선임조차 지금 구조에서는 절차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결국 감독 선임도 새 회장이 들어서야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혁신위원회가 마주한 진짜 딜레마는 이겁니다. 정책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책을 실행할 협회 집행부 자체가 법원 판결 이후에도 항소하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왜 감독 선임 절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봐야 하는지 보여준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주호 의원이 직접 폭로한 내용이에요. 2014년 클린스만 경질 이후 75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박주호는 전력강화위원으로 몇 달간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 선임이 확정된 사실을 본인은 회의 참석자였는데도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폭로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으로 넉 달, 5달을 회의했는데 감독이 내정됐다는 사실을 스마트폰 기사로 처음 확인했다고요.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선임 과정을 독단적으로 주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야에 홍명보 감독 자택과 빵집까지 찾아가 감독직을 간청하듯 설득했다는 내용까지 나왔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 절차가 정식 권한도 없는 사람이 밀실에서 좌지우지하고 정작 그 절차를 감시해야 할 위원조차 결과를 기사로 확인해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방식 홍명보 감독 선임 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전력강화위원회가 제대로 꾸려지기도 전에 이미 후보 명단이 만들어졌고 에이전트를 통해 물밑 접촉이 이뤄졌습니다.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그냥 클린스만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후보 2명을 놓고 직접 최종 면접까지 받습니다. 대표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는 규정 자체가 이때부터 이미 무력화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호 위원이 폭로한 홍명보 선임 사태는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한 번 있었던 패턴이 반복된 것뿐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왜 이번엔 진짜 구조를 바꿔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정몽규 회장이 최종 선임한 홍명보 감독도 지금은 물러났습니다. 회장과 감독이 동시에 물러나는 협회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회장 자리는 아직 비어있지 않습니다.
물러나겠다고 말만 해놓은 상태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결제 도장을 쥐고 있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근데 지금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 주인이 아직 안 바뀐 상태에서 새 외양간 설계도만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원래 정책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자문기구예요. 강제 집행권이 없습니다. 결국 이 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을 실행할 협회 집행부 만 맡긴 건 갖고 바꿔보는데 갖겠지 않으면 왜 종이 위의 계획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위원회가 아니라 회장 교체가 먼저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희영 장관이 회장 선거 방식 개선 자체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혁신위원회의 논의가 유소년 육성이나 첨단 기술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회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라는 선거제도 자체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제로 다뤄지는지가 이 위원회가 장식용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진짜 기준이 될 겁니다.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면요. 이분들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를 생각하면 이번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박주호 위원은 이미 한번 자기 명예를 걸고 협회의 밀실행정을 폭로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안에서 그 구조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그게 진짜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게 정말 축구 이야기가 맞나 싶으실 겁니다. 감독 선임, 법원 소송, 항소심, 결제, 라인 근데 이게 다 결국 공 하나 제대로 차기 위한 얘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이 혁신위원회의 세 번째 과제였던 유소년 육성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왜 첨단 기술이나 거버넌스보다 시간이 더 급한 문제인지 옆나라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일본은 1993년 J리그를 출범시켰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996년에 J리그 100년 구상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아예 2050년까지 월드컵 우승을 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공식적으로 내걸었어요.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유소년 육성과 지도자 교육에 꾸준히 투자하고 기본기 중심의 기술 축구를 세대를 거쳐 일관되게 밀어붙인 겁니다. 1998년에야 첫 월드컵 본선을 밟았던 일본이 한 세대 만에 유럽과 남미 강호들도 두려워하는 팀이 된 배경이 이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 격차가 더 뚜렷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 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만 83만 명이 넘습니다. 초등학생 나이대인 사종부터 성인부까지 다 합친 숫자예요. 이 정도 저변이 100년 구상이라는 철학 아래 꾸준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근데 이런 숫자 뉴스 하이라이트에서 다뤄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코어랑 하이라이트만 보면 이 격차는 절대 안 보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어땠습니까? 프로축구 성장위원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몇 년 단위로 만들어졌다 흐지부지 되는 걸 반복했습니다. 박문성 위원도 본인 채널에서 이 지점을 직접 짚었어요. 한국 축구가 홍명보 문제로 헤매고 있을 때 일본은 100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 달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혁신위원회가 진짜로 증명해야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게 정권 하나의 임기 안에서 소비되고 끝나는 또 하나의 한시적 위원회인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진짜 100년 설계의 출발점인지 지금까지 나온 위원회들은 전부 앞의 경우였습니다. 스케일 한번 넓혀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그냥 회장 한 명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은 9월 A매치 감독 선임의 문제고 조금 더 가면 다음 월드컵 예선을 어떤 시스템으로 준비하느냐의 문제고 더 멀리 가면은 지금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뛰고 있는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어떤 축구를 하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표가 지금 다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포털 메인이나 방송 하이라이트만 보시면 이 위원회는 그냥 레전드들 모아놓은 훈훈한 그림으로만 보일 겁니다. 근데 그 그림 뒤에 법원 판결문이 있고 아직 안 끝난 항소심이 있고 13년째 안 끝난 임기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보셔야 이 위원회가 진짜 뭘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건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총리급으로 출범했지만 정권교체 이후 반년 넘게 표류했습니다. 프로축구 성장위원회는 차관급으로 출범했지만 재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K축구혁신위원회는 장관급으로 역대 가장 무거운 급으로 출범했습니다. 근데 정작 협회의 실권자는 법원 패소 판결까지 나온 상태에서도 항소를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급은 올라갔는데 정작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의 핵심입니다.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가 정말 다를지 아닐지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신호는 정책 발표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정몽규 회장이 실제로 사직서를 내는 날짜, 항소심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리고 그 이후 회장 선거가 얼마나 투명한 방식으로 바뀌는지 이 세 가지가 먼저 확인돼야 혁신위가 내놓는 정책들이 종이 위의 선언인지 아니면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라인업 발표보다 이 세 가지 날짜가 훨씬 더 정직한 지표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처음에 13년이라는 숫자로 시작했었죠.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면 이 13년은 그냥 한 사람이 오래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13년 동안 클린스만 선임의 무자격으로 개입하고 홍명보 선임 때 이사회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승인 없이 대출을 받고
기습 사면을 강행했던 그 모든 패턴이 법원 판결문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위원회 라인업에 아무리 좋은 이름이 올라가도 23년의 패턴을 만든 구조 자체가 안 바뀌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이 직접 체크해야 할 진짜 신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몽규 회장이 실제로 사직서를 내는 정확한 날짜. 둘, 항소심이 언제 어떤 결론으로 끝나는지. 셋, 최유영 장관이 말한 회장 선거 방식 개선이 이번 혁신위 논의안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위원회도 프로축구 성장위원회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다를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축구 지금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확 갈아엎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고요. 첫 단추는 나쁘지 않게 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단추가 아무리 좋아도 옷을 입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이 혁신위원회가 몇 달 뒤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정몽규 회장이 정말 물러나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지켜봐야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유승민, 김대희, 이 이름들이 몇 년 뒤에 정말 한국 축구를 바꾼 사람들로 기억될지, 아니면은 또 하나의 훈훈했던 출범식 사진으로만 남을지,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흐름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면 구독해두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